일본 치바현에는 유이 그랜드 호텔이라는 러브 호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잘 안됐고 호텔을 접고 활어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활어 장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활어 장사도 접고 다시 모텔로 바뀝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모텔 역시 망해버리면서 이 자리는 폐허가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자리에는 무엇인가 있다면서 호텔 활어라고 불리면서 그 지역에 심령 스폿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만 알려진 심령 스폿이었던 이 호텔 활어는 일본 전역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여고생의 살인사건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7살 타카나카 카오리라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카오리는 세 자매 속에서 둘째였습니다. 카오리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카오리는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으며 장학생으로 선택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는 전부 가정 형편이 어렵기에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카오리는 주변에서도 평가가 좋았습니다. 뭐든지 진지하게 임하며 성실한 사람, 주변 친구들도 착한 친구였기에 친구 관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사람. 게다가 카오리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제하고 있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는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착하고 착한 카오리를 살해한 범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명은 사이토 요시히코, 당시 20살 무직이었던 남자입니다. 사이토의 아버지는 폭력단의 대장이었습니다. 특히 사이토가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등 가정 환경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1994년부터 사이토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청소년기에도 여러 범죄를 일으키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 후 소꿉친구이며 같이 나쁜 짓을 했던 신메이 카츠노부와 강도상해 사건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건을 일으킨 이후 사이토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잡혀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년원에 갔어도 사이토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오자 사이토는 아버지가 대장인 폭력단 사무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단의 일원이 됩니다. 이렇게 폭력단의 일원이 된 사이토였지만 기상천외하게도 같은 폭력단의 일원의 자동차를 훔치는 짓을 해서 폭력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토는 자기 이름을 딴 폭력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조직은 같이 불량배 짓을 하던 친구들과 후배들을 끼워서 1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결성하고 다른 조직과 쌈박질을 하는 등 사이토는 폭력단의 일을 계속해 갑니다. 이들의 범행은 상당히 악질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불량배가 됩니다. 이때 사이토는 혼자서만 이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졸업 후 같이 강도 상해 사건을 일으켜 같이 소년원에 갔던 신메이 카츠노부. 이 신메이도 카오리를 살해한 범인 중 한 명입니다. 신메이의 가정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상당히 나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나쁜 가정 환경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환경이었던 사이토와 친해지게 되죠. 둘은 동급생이었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다고 합니다. 신메이도 청소년기부터 범죄에 손을 댔었고 소년원에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 치바현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은 총 5명이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2명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각각 A, B, C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A. A는 사이토 요시히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A가 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기에 A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번갈아 가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A가 철이 들 무렵부터 그의 형 사이토는 나쁜 짓을 하고 다녔기에 A 역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초등학생 때 휘발성이 큰 신호를 악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2002년에는 날치기, 오토바이 절도 사건 등 2번의 보호 관찰 처분을 받고 2003년은 공갈죄로 소년원 신세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2004년 소년원을 나온 A는 형이 조직을 결성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그룹을 만들자는 생각에 그 당시 유행하던 일본의 불량 그룹인 컬러갱을 조직합니다. 컬러갱은 미국의 거리 갱단을 동경하여 이들을 모방해서 스카프나 복장을 같은 색으로 통일하고 다녔던
일본의 불량 청소년 집단입니다. A는 자기 팀을 만들고 그 당시 유명한 불량배였던 자기 형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가 이 컬러갱의 리더였던 기간은 상당히 짧았다고 합니다. A는 팀을 결성하고 얼마 안 가서 바로 형이 만든 폭력단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A의 팀을 받아 리더가 된 게 B였습니다. B 역시 카오리 살해에 동참했습니다. B는 A의 동급생으로 A가 폭력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컬러갱의 넘버 2였다고 합니다. B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비행에 빠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A와 만나게 되고 A를 통해서 사이토를 만난 뒤 더 급속도로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C는 당시 18살이었고 사이토의 아버지 밑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던 아이였습니다. 사이토, 신메이, A, B, C 모두 사이토가 만든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사이토와 그 친구들은 밤 늦게 다니는 여성들을 노려 강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2004년 12월 22일 역시 평소처럼 움직였죠. 신메이가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렌트해 옵니다. 이 경차에 탄 조직원들은 희생양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사건 전날 카오리는 가족들에게 오늘은 친구들과 놀 거라 늦게 올 거라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카오리는 심야까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늦은 밤 카오리는 동급생과 함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경차가 발견한 것이죠. 사이토와 조직원들은 카오리와 친구를 그날의 희생양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쯤 사이토와 4명은 모바라역에 차를 세워두고 뒤에서 카오리와 그녀의 친구를 덮칩니다. 이 5명은 카오리와 친구의 눈과 입을 막고 이 2명이 가지고 있던 가방과 현금을 빼앗습니다. 5명의 남자가 2명의 여자의 얼굴이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합니다. 이때 친구 한 명은 틈을 잘 봐서 도망쳤지만 카오리는 경차에 억지로 태워져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이토는 가늘고 긴 터널로 카오리를 끌고 들어가 신메이 주도하에 카오리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카오리는 배에 아기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강도라 해도 사람이라면 임산부를 폭행하겠어?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이토 일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오리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카오리를 계속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행하는 와중 범인 한 명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카오리가 중학교 시절 동급생의 동생이었다는 것. 피해자가 사실을 아는 사이였다니 이것에 사이토 일행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카오리를 풀어주면 경찰이 바로 자기들을 수사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런 사실에 두려워진 이 5명은 카오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의합니다. 그리고 소년 C가 무심코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말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는 와중 점점 살인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얼굴이 들켰으니 우리의 범행이 들킬 것이다. 그럼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인다면 시체는 산에 묻자. 아니면 가솔린으로 태울까? 결국 이 5명은 카오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카오리를 어떻게 죽여야 하나 결정하지 못해서 일단 치바현에서 유명한 심령 스폿 호텔 화러로 데려갑니다. 호텔 화러는 유이 그랜드 호텔 시절 살인사건과 자살이 있었던 탓에 지역에서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고 담력시험 장소였습니다. 따로 들어가지 말라는 팻말도 없었기에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5명은 카오리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카오리는 목숨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토들은 카오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이들은 주변에 떨어져 있는 전기 코드를 주어서 카오리의 목에 전기 코드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카오리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렇게 카오리를 죽인 후 카오리의 시체를 호텔에 남아있던 냉장고에 넣어서 숨깁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현장을 떠납니다. 카오리와 같이 폭행을 당했지만 납치되지 않았던 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고 가방 및 현금을 뺏겼다. 같이 있던 친구는 납치되었다. 이 신고로 경찰은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범인을 찾기 위해서 경찰은 폭력단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평상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이토 폭력단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사이토 폭력단에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이토들은 범행을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12월 23일 0시 호텔 화러에 있는 냉장고 속에서 카오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경찰은 사이토와 소년 A, B, C 4명을 체포합니다. 신메이는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 경찰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이에 경찰은 12월 24일 바로 신메이를 지명수배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29일 사이타마에 있는 친구 집에 숨어있던 신메이가 발견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힙니다. 체포 이후 이 5명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평상시에도 모바라역 근처에서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있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금품을 갈취하려 모바라역 근처를 돌고 있는 중 노래방에서 나오는 카오리와 친구를 발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오리에게 신상이 들켜 이로 인해 경찰에게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카오리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죄는 인정했지만 그 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사를 받을 때에도 건성건성 응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수사한 사람은 웃으면서 수사를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끝나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 2005년 10월 14일 소년 C가 잡혀있던 치바 교도소에서 자살합니다. 자살의 동기는 죄의식 때문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유는 본인만 알겠죠. 판결은 2005년 11월 16일 나옵니다. 주범이었던 사이토와 신메이는 무기징역, 소년 A는 징역 14년, 소년 B는 징역 13년. 그리고 4명 모두 이것에 반론 없이 이렇게 재판이 끝납니다. 사이토는 처음 판결을 들었을 때 크게 동요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네티즌은 자신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지 몰랐다가 무기징역이라는 말에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안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했습니다. 신메이는 무기징역에 항소를 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사건으로 호텔 화러는 지역에서만 유명한 심령 스폿에서 일본 전국에서 유명한 심령 스폿이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호텔 화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 유령의 목격담이 많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실제 방문한 사람들은 닫혀있던 문이 멋대로 열린다, 몸의 일부가 움직일 수 없었다, 심령 사진을 찍힌다, 손전등이 갑자기 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호텔 화러는 치바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멋대로 들어가서 다치는 사람도 나와서 지금은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범행은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인 현재 소년 A와 B는 출소했습니다. 이런 A와 B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이었던 사이토와 신메이는 아직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벌을 다 받은 것일까요? 피해자인 타카나카 카오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손에 놓지 않고 장학생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었죠. 만약 저 5명의 더러운 욕망이 없었다면 지금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타카나카 카오리 씨에게 명복을 빌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